너무 재밌는 거예요. 4시 반이면 한국 드라마를 해요. 인민반원들이 전체를 앉아서 같이 봤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방탄소년단 춤을 거의 다 추고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만 막으면 한류를 막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랬어요. 왜 남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불만이 많을까? 왜 저렇게 자꾸 투쟁을 할까? 싸울까? 어떤 이유로 시위를 하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됐을 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이 그렇게 교모한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드라마나 음악을 어떻게 접하고 있나요? 뭐 식상한 얘기지만 과거에는 중국을 통해죠. 모든 거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남한 드라마 때문에 된 돈을 벌었죠. 왜냐면 중국은 좀 법이 없는 무자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걸 무작위로 CD를 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다가 북한에다가 넘겨보내는데 그게 고난의 행군 때문에 한류 문화가 퍼졌어요. 왜냐면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요 거의 중국하고 소통하지 않았어요. 왜? 중국보다 우리가 더 잘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하면서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밀수가 시작되면서 북한에서 8개 도 중에 4개 도가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뭐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이렇게 무산 이렇게 막 연결돼 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물건을 받으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국경에 살았는데 저희가 채널을 돌리면요 길림성 통로가 나왔어요. 지린성 통로가. 근데 이상하게 4시 반이면 한국 드라마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막 중국말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알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자막만 번역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제 국경 사람들이 중국 채널을 국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파가 잡혀가지고 보다가 한국 드라마를 밀수를 하면서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도 그 고난의 행군 초기에는요 북한 당국도 별로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인민반원들이 전체를 앉아서 같이 봤어요. 대중영화처럼 봤어요. 장군의 아들. 저는 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장군의 아들이 그렇게 야한 영화인 줄 몰랐어요. 그냥 장군의 아들 보는데 진짜 인민반의 엄마들이 조금 통하는 엄마들이 4-5의 남편들과 같이 한 10대 명이 지금 담요를 치고 보는데 갑자기 야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 머리 숙였잖아요. 그게 남편들도 그러니까 북한에는 약간 그런 화면들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단속을 세게 안 하다가 이제 북한 당국이 이러다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와서부터 는 아예 이제 거의 중국에서 못 넘어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국 드라마를 지금 나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했더니 항해남도나 개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 채널이 잡힌대요. 안테나, 위성 안테나만 씌우면 그럼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 실시간으로 나오는 한국 영화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CD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전국에다가 하죠. 그래서 사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만 막으면 한류를 막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는 거의 단절이 되고 한국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파수를 잡아서 한국 영화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걸 CD를 기계를 구워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유포를 시킨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퍼센트지예요. 옛날에는 조금 반대중화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든 걸로.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아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까지 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는 한국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탈북민들도 이제 북한에다 전화를 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북한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돈 좀 보내달라고 많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보내게 되면 50%를 중간에서 떼는 데다가 국경 지역에 전파 탐지기가 많이 생기면서 전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의 창구가 아예 닫히진 않았는데 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던 한류 문화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다. 네, 한국을 드라마나 음악을 접하고 있는 그런 퍼센트지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장마당에서 밀수로 들어오는 콘텐츠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밀수가 거의 안 돼요.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이 밀수를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많이 북한에서 들여오고 북한도 이제 개인 자동차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다 돈을 넣어서 이제 내수 경제를 돌리고 이러는 거고 돈을 이제 자기 돈을 몰래 감추고 이러면 그게 이제 발견되면 그게 범죄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을 하면 돈의 출처를 따지기 때문에 나라에서 은행에다 저금하셔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돈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 당국이 개인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국가가 빨아낼 것인가 해서 몇 책을 생각한 게 자동차에 개인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송곳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먹는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동차가 개인의 명의로 뽑을 수 있다고 국가가 허용을 하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동차를 비싼 값에 팔므로써 주민들의 있는 돈을 빨아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들여가요. 근데 이거는 국가 간의 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밀수는 계속이 되는데 개인의 밀수는 거의 못 되고 시장에서 암암리의 거래가 되겠죠. 북한의 시장에 가보면 중고 매대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게 되면 북한에서 말하는 중고 매대는 중고 옷이에요. 입던 옷을 팔고 입던 뭐 이불 안감을 팔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그 요만한 작은 표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그걸 함부로 드러내놓는 게 아니라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옷을 입은 거랑 얼굴 형태를 봐요. 아, 이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표말을 이렇게 딱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쓰는 거죠. 다 자기네만의 암호로 쓰는 거죠. 드라마가 있다. 그럼 이렇게 표말을 보게 되면 눈으로 서로. 근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그거예요. 간판 없는 집이 유명한 집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CD를 파는 집이면 CD 판매장이라고 간판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사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뭐 개인 식당, 뭐 개인 이런 것도 다 간판이 없어요. 왜냐면 개인이 뭘 주고 팔 수 있는 걸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집에 있을 때도 그 한국 드라마 CD를 전문 이렇게 빌려주는 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요, 항상 경비태세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 가면요, 북한 CD가 많아요. 해당아. 그러니까 북한도 이렇게 약간 음악 그런 CD랑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책상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원이나 보위원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빌리러 온 거는 진짜 김치움이나 이불 소박이나 그런 데다가 몰래 감추죠. 그래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시장보다는 이제 개인이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시장보다는 개인집에서 많이 하죠, 거래를.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나요? 재밌는 게 과거에는 그냥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안 건데 제가 어릴 때 배운 게 남조선은 이제 아이들도 팔아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시대만평이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 기중기 박스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배에다가 팔고 그리고 간호사들, 탄강 이렇게 탐부를 독일이나 이런 데다가 강제로 내몰아가지고 돈을 벌게 한다. 이래가지고 되게 인권이 없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국어교과서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어린이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헐벗고 굶주린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건 이제는 북한 사람이 거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산다는 얘기는 안 하고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 부익부 빈익빈 사회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의 차이가 하늘 땅이다. 그리고 항상 북한은 그냥 미국의 식민지란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미국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기라면 기라는, 그러니까 나라의 자존심이 없는 나라다. 경제적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란 얘기는 이제는 부끄러워서 안 해요. 더 이상 그런 선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란의 행군 그때 북한에서 이제 대한민국 쌀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북한에서 그걸 인민들한테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쌀을 보내줘서 우리가 공급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쌀들이 군량미를 들어갔다가
그 군부대에서 또 몰래 빨아서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았는데 그 마대가 문제였어요. 포대. 그 포대에 대한민국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냐 긴가민가 했다가 남조선이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는 90년도 중반부터 중국 쌀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희가 중국 쌀을 먹다가 대한민국 쌀을 먹었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한국 쌀을 북한 사람들이 유리쌀이라고 했어요. 안이 다 디릿다 보인다고. 너무 풀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쌀이 그렇게 맛있는데 이런 쌀을 생산하는 나라가 이게 가난한 나라겠냐. 그러다 나니까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민들을 속여야 될 명분이 안 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조선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북한 당국이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좀 많이 까죠.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 시위들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시위가 어떤 목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말 안 해요. 그냥 사실은 이렇게 간판 같은 것들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유값이 올랐다 내려라. 지하철비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시위하는데 그 시위를 하는 프랑카트 글은 다 모자이크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싸우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다 정부가 잘못해서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맨날 그 북한에 있을 때 그랬어요. 왜 남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불만이 많을까? 왜 저렇게 자꾸 자기 나라를 위해 저렇게 자꾸 투쟁을 할까? 싸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시위의 자유가 있고 누구나 시위를 할 수 있고 또 시위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시위를 하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됐을 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한을 경멸하는 게 아니라 이야 세상에 저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반기를 줄 수가 있구나. 그럴 자유가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그렇게 교모한 거예요. 왜 시위를 한다는 팩트를 전달 안 하고 그냥 둘이 뭉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북한에는 노동신문이 이제 6면까지 있어요. 5면하고 6면은 국제 소식이에요. 거기 가면 그냥 다 남한에 대한 비방 중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전문 한국 TV를 24시간을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제 만약 정부에서 이거 정부는 왜 이런 예산안을 이렇게 많이 정했냐? 왜 우린 이런 것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딱 따다가 정부가 다 잘못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게 자유,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말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국가가 인민들을 위한 돈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인민들이 뿔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남한 사회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하는데 알 만큼 안다는 게 한국 드라마나 K-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몰래 보는 게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 사회에 스며들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 사회의 구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에 대한 것들을 다 자유가 있으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럼 이름은 이까진 사람은 다 말해야 되나? 이름은 나라가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이렇게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도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되게 혼돈스러운데 밖에서 몰래 본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선전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 와서 저는 이제 13년이 됐으니까 거의 다 이해한다기보다는 아 저렇게 구조가 됐고 체계가 됐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아직도 남한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기 위해 아직도 멀었어요. 본질적인 같은 건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아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남한에서 시위를 벌리는 걸 정부의 잘못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뭘 잘못했기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북한 당국의 대남 선전이에요.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장소인가요? 북한에서는 이제 시장이라고 부르죠. 간판은 그래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농민시장이었어요. 이렇게 앵두 팔고, 다래 팔고, 잣 팔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빨래방치 팔고, 칼도마 팔고, 담장도 요만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북한에는 내수경제가 멈추다 보니까 북한 자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요? 못 돌아가는데 다행히
밀수로 인해서부터 중국에서 물건이 대대적으로 진짜 치솔, 치약, 아브라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됐는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현재 북한 전역의 시장이 한 500개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골목 시장까지 합히면 뭐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게 북한에서는 시장을 없애지 못해요. 왜? 그러려면 북한 주민들한테 다 월급을 주고 배급을 줘야 돼요. 배급을 주고 월급을 주면 뭐예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말고 직장을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 배급도 못 주고 월급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까지 막아버리면요. 이제 사람이 적당히 해야지 사람을 다 죽게 만들면 그때는 터져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는 거죠. 장사를 하게 하되 또 거기에다가 어떤 프레임을 씌워요. 그 프레임이 뭐냐? 쌀 같은 것도 얼마에 팔아라고 국가가 딱 정해줘요. 그리고 그 쌀 파는 판매소도 국가가 그 시장 안에서 운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나가 앉긴 앉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한 그 값에 쌀을 팔아야 되는데 쌀이 좀 그 값에 자기네가 넘겨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을 단속하고 있는 담당자들한테 뇌물을 거이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없어질 수도 없고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사회주의 체계로 돌아오지 않는 한 내수 경제가 다시 돌아가지고 옛날에 80년대처럼 북한 주민들이 직장에 남편이 다니면 온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배급을 받는 그 체계로 돌아가기 전에는 장마당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장마당을 그냥 놔두죠. 놔두고 그 안에서 정권이 그냥 딱 기후를 정하고 요것 팔아라. 그리고 대신 뭐냐? 장마당에 있는 장세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장마당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얼마를 팔든 상관이 없어요. 장세를 국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면 북한은 또 그만큼 장세를 많이 걷어들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에서는 뭐 미치지 않는 장사고 또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인민들한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손해볼 거 없죠. 그러니까 장마당을 줄이지는 못하죠. 막지를 못하죠. 그 대신 이제 엄격한 규율 이런 것들을 세우죠. 그리고 시장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대중교양장소로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도 이제 16살짜리 아이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창설했어요.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포고를 어디다 붙이냐? 시장 문짝에다 붙여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파는 사람도 들어가지만 사는 사람도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 전체 인민이 다 볼 수가 있는 집합장소인데 거기다가 포고문을 붙여요. 그러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저걸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물건을 파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포고를 보면서 아, 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공포심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당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둬놓는 그런 도구로도 북한 당국이 지금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당을 없애진 못하죠. 북한의 MZ세대들은 북한과 한국에 대한 인식이 각각 어떤가요? 북한에는 한국에서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세대 혹은 미공급 세대. 미공급이라는 게 쌀을 공급받지 못하다. 한국에 오니까 장마당 세대라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는 그렇게 안 불러요. 미공급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북한이 요즘 젊은이들이 방탄배낭을 모르면 간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면 누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자기네 은어로 통해요. 야, 방탄배낭 봤네. 이러면 그게 방탄소년단이고 그 트로트를 좋아해요. 젊은이들도.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게 랩이에요. 랩. 왜냐면 그 랩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북한은요, 조금 한국보다는 서정적인 문화를 좋아해요. 음악 선율도 좋아하지만 그 가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 나훈아의 홍씨? 생각이 난다 홍씨 젖가슴을 내주던 하는데 그 노래 딱 들으면서 문화적 충격 받았어요. 어떻게 여자의 젖가슴이라는 말이 노래 가사 속에 들어가지?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절절하게 묘사를 하지? 그러니까 그 노래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를 중요시 하는데 트로트가 되게 보면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곡도 좋지만 그 가사 속에 우리의 인생사가 있고 정치적인 문구가 없는 거예요. 당을 받들자, 조국을 위해 충성하라 이런 문구가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춤을 또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뭐 방탄소년단의 춤을 북한에서는 이제 꺾기춤, 털기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팔을 턱턱 털면 먼지를 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방탄소년단 춤을 젊은 애들이 거의 다 추고, 최근에 2018년에 온 내가 탈북민 여성분을 만나봤는데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따라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동네에 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소녀시대 춤들을 애기들한테 배워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는 그 소녀시대가 나오는 걸 보고 펑펑 울었다고. 왜냐면 자기네는 그걸 이불을 쓰고 춤을 마음껏 추지도 못하고 다 그 춤을 출 때는 엄마 아버지가 망보고 췄는데 한국에 와서는 자기네가 TV를 깡깡 틀어놓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탈북에 실패한 북한 주민들이 간다는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곳인가요? 정치범 관리소라고 해요. 북한에는 정치 수용소라는 말 안 해요. 북한에는 경제범들이 가는 거는 일반 교화소고 정치범들이 가는 데는 정치범 관리소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탈북민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북한 이제 간부들 이제 뭐 장성택 라인에 있다가 처형을 당했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일단은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집에 노동신문이 있는데 수령님 초성화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뜯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인민반장이 신고했어요. 그 사람도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치라는 거는요, 김 부자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 부자는 나라도 대신하고 국가도 대신하고 정치적인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들은 다 정치범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진짜 배급도 안 주면서 맨날 왜 이렇게 동원만 시키냐. 이거는 말반동이에요. 말로 이 사람도 정치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이라는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탈북자에도 부류가 있어요. 탈북을 했는데 중국에서 잡혔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범이 아니에요. 중국에 살면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이 정치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온 사람들도 중국에 있을 때 교회를 접했거나 한국에 가려고 시도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범인데, 그냥 팔려가서 시골에 가서 농사짓다 잡혀서 이 사람들은 정치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잡혀왔더라도 나는 교회에 간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려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냐. 천만에요. 북한 일단은 중국에서 북송된 사람들은 무조건 보위부 집결소라는 데를 가요. 거기서는요, 죽은 사람들 입을 열게 됐어요. 내가 안 한 것도 해야 됐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다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북송이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단련대를 가고 어떤 사람은 교화소를 가고 어떤 사람은 정치범 관리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행이나 교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중국에 와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살아요. 보호를 해주니까. 그러기다 잡혀온 사람들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동포들, 옛날에 북한의 60년도에 제일동포들 다 북한에 끌어들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와 살아보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조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고 불만을 갖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도 정치범이 되는 거죠. 우리 유명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강철한 대표님. 그분도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다 가족을 데리고 북한에 왔는데 조금 뭘 잘못했나 봐요. 그랬다고 그 가족들을 몽땅 다 평양에 살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데려갔는데, 이분이 그래서 수용소의 노래라는 걸 써가지고 그게 베스트셀러도 오르고 미국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용소의 노래를, 저도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 저는 못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딱 보는데 와, 사람이 이렇게 짐승처럼 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보면 거기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중하게 죄를 지으면 아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다 놓고 일반 정치범들은 그 주변에다 놓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형기를 채우고 정말 열심히 살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정치범 관리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제 친구도 중국에 팔려갔는데 남편이 한국에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으니까 한국 영사관 앞에서 한국에 가려고 거기서 어서번거리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북송이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나는 한국에 간 남편을 따라가려고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얘가 정치범 관리소가 5년 있었거든요. 그러다 나왔어요. 그래서 정치범 관리소를 가보면 그냥 거기는 그러더라고요. 비료를 주지 않았는데 옥수수가 이만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크냐. 잡초 하나도 없대요. 잡초가 있으면 때려 죽인대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범 관리소 같은 데 가게 되면요.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인민군대 군복은 정치범 관리소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자전거도. 그러니까 그 정치범 관리소는 내가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물품은 그런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살아나온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들이 거의 많죠. 남한보다 잘 살던 북한이 언제 어떤 기점으로 역전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세 가지예요. 북한이 몰락했던 이유가 첫째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교류를 하던 동유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혁 개방을 안 했어요. 세 번째로는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몰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북한에 있는 주요 방직 공장, 편집 공장 기계들은 다 독일 기계였어요. 그래서 독일 기술자들이 항상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그 동유럽 사회주의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경제가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그 모든 것이 멈추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멈췄어요. 그러면 중국처럼 발빠르게 개혁 개방을 해야 되죠.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경제가 벼랑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다른 나라들이 유혹을 했죠. 개혁 개방을 해라. 그러면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개혁 개방을 하는 동시에 북한의 국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독재 국가가. 왜냐면 독재 국가를 유지하려면 그게 순종하는 노예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노예들이 인민이에요. 근데 그 인민들이 개혁 개방을 하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잘 살아온 게 아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면 국가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개혁 개방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세상을 통해서 위협을 하려고 하고 하나는 주민들을 얽매여 두려고 하는 거예요. 조선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를 건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일 때는 핵무기를 퍼뜨려서 지구라는 땅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걸 공공연하게 말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제도를 이런 세력을 우리가 배신했다가는 우리도 죽겠구나. 공포를 주는 거죠. 이 세 가지 때문에 북한이 몰락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먼저 남한의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대감이 없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가 그 마지막 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정부와 정부 사이의 교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 NGO 단체들 교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통 큰 지원이었어요. 근데 대북 제재라는 데 걸렸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네를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는 기대를 아예 떨군 거죠. 아,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하고는 더 교류를 해보자 그냥 이렇게 썰금썰금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 가지고는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유화 정책을 썼잖아요. 자, 우리가 도로도 나쁘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어느 정도 어필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동족만이 가지는 그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통 크게 도와달라 이거였는데 대북 제재 걸렸어요. 못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필요 없다. 이제는 러시아나 중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권을 지켜야겠다. 이제는 남한하고는 더 이상은 그래가지고 뭐 지금 다 통일이란 말도 없애고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많이 제스처를 보내잖아요. 좀 연락하자 어쩌자. 근데 북한이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건 누구도 모를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삐져서 돌아섰는데 사탕을 주겠다고 돌아서면 체면이 없잖아요. 자, 내 사탕 줄게 오나 하면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많이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단은 알려고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선을 껐어요. 통일이라는 말을 없애고 애국가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뺐잖아요. 무궁화 삼천리를 뺐어요. 한반도가 삼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김정은이 그러는 배짱이 있는 거예요. 남한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나? 살아갈 수 있어요. 러시아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포괄적 협력 관계잖아요. 러시아라는 생명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이 보내는 그 생명줄을 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계산해봐도 남한과의 교류를 해봐서 뭔가 하나 자기네 만족하게 된 게 없어. 거기다가 대북 제재에서 안절부절 못해. 아이 싹 걷어치워. 차라리 우리가 단독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너무 좋게 피를 나눌 정도로 너무 좋게 발전하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이 제스처에 알겠습니다 굽지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거예요. 자존심도 지키면서 자기네가 살아갈 수 있는 땅 국리를 러시아라는 큰 덩이를 쟀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에 놓고 하는데 거기에 응답하진 않죠. 근데 앞으로 뭐 점점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일은 누구도 내다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봐서는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남한에 호응하는 거는 북한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내키지 않는 거죠. 2026년에 남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 문을 두드렸을 때 미세하게 반응은 할 것 같아요. 조금 미미하게. 그렇지만 그렇게 과거처럼 판문점에서 만나고 이럴 일은 이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럴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한의 전망을 봤을 때 한국을 배제를 해도 북한은 그 제도가 멈춰설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제 3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수백 명을 아사하면서까지도 살아남은 정권인데 이제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 자체도 살아남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조금만 도움을 두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나라예요. 인구도 작고 땅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저는 2026년에는 대한민국보다는 러시아하고 좀 통 큰 교류가 있을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 마지못해 미미하게 반응을 하는 척 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탈북 후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탈북 후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그래도 저는 지금도 삼겹살이죠. 그냥 저는 이제 사실 소고기를 내 돈으로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비싸고, 그래 저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의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한참 식으니까 그렇게 즐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식사 약속이 있어서 누가 소고기를 사주면 먹지? 아니 삼겹살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식사 약속 잡으면 소고기 드실래요? 아니요 돼지고기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그냥 삼겹살이고, 그리고 저는 파스타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면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먹었었던 옥수수 국수 면하고 너무 맛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물 파스타를 지금도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되게 좋은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저는 파스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에서 사셨는데 이게 파스타가 입에 맞냐고, 이게 이태리 음식이라고. 그냥 농담 삼아 그러죠. 그러게요.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이태리에 있었나 봐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도 그냥 삼겹살, 파스타 이 두 가지를 제일 좀 맛있게 먹어요. 한국에서 처음 먹었던 라면은 어떠셨나요?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랄도 멍석 펴놓고 하면 안 한다고. 북한에 있을 때는요, 그 꼬부랑 국수 그 스프 물이 없어지는 게 살점을 떼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아들을 데려오기 전에 1년 동안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그 신라면, 컵라면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라면에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점점 이제 저는 1년에 라면을 2번 먹나? 지금? 저는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1년 동안 그것만 먹어서 막 이제 보기만 해도 싫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고 살이 찌고 이러니까 그 라면을 먹으면 또 살이 찐다고 하니까 좀 되게 안 먹어요. 자극적인 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음식 맛이 변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떤 음식도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냥 1년 동안 줄창 먹었더니 지금은 라면 한 박스를 사놓으면 아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몇 달 먹지, 저는 아무리 배고파도 라면은 안 먹게 되더라고요.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북한의 음식이나 식문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식문화가 다른 게 저는 북한에서는 외식을 매식이라고 하거든요. 외식이란 말을 안 해요. 사서 먹는다. 살매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매식을 하는 사람이면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저렇게 밖에 나가서 뭘 자꾸 식당에서 사 먹고 하면 세간살이를 제대로 하겠냐.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정착 초기도요. 저는 그때 이제 뭘 음식을 사 먹는다는 걸 상상도 못할 때인데 저녁이면요. 막 문까지 여름에 열어놓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창문을 들이다보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오면서 야, 저 사람들은 다 월급을 털어가지고 저렇게 맨날 식당에 와서 사 먹어가지고 언제 돈을 모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13년을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사 먹는 게 돈 아끼는 거예요. 그 재료를. 왜냐면 백반집이나 김밥집 같은 것도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이 동네에 있으면요 만약에 이제 된장찌개 8,000원 그 재료를 8,000원 주고 못 끓여요. 제가 집에서 세간살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식을 하는 게 저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런 외식 문화를 제가 이렇게 따닥 주사 하나를 튕겨보니까 밖에서 빨리 해놓은 음식을 먹고 그 시간에 들어가 일을 하면 더 버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제가 외식 문화에 대해서 되게 외면하지 않는데 북한은 아직도 그래도 매식 문화는 시장에서 뭘 사 먹고 이러는 것들이 좀 아직도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북한 사회라는 게 내가 시간당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다 재료를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먹는데 저는 지금도 놀라운 게 13년이 됐는데 아프면 그냥 북한 음식을 먹어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부산을 비롯해가지고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북한 식당이 진짜 많아요. 거기는 북한 음식을 하거든요. 인저고기밥, 두부밥, 순대, 언감자떡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때는 안 찾는데 아프면 딱 고향 음식이 생각나는데 그것 중에서도 그 감자 전분으로 만든 녹마국수 그 냉면 있잖아요. 한겨울에 소한 때 흑한 때도 열이 나고 아프면 그 국수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 인천의 남동구에 있는데 수십 킬로를 차를 타고 가서 그 국수를 두 그릇 먹으면요 이상하게 열이 내려요. 그래서 이게 고향 음식이라는 게 오랫동안 우리 입에 질들여왔던 그런 음식도 있지만 향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게 조금 병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와서 심리적인 아픔도 같이 우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고향 음식을 먹는 순간에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또 배달도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녹마 전분국수를 눌러서 얼려요. 얼려가지고 저희 집에다 보내주거든요. 그럼 저 살짝 데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냉장고에 지금도 감자 전분국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같은 때는 그리고 또 녹마라는 게 감자 음식이어서 살도 안 쪄요. 오줌 한 번 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살도 안 쪄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다 그걸 채워두는 거죠. 새터민들이 해외에서 북한 식당을 가기도 한다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중국 갔었어요. 제가 거기를 북중국경 안내를 맡았거든요. 제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백두산 중국으로 해서 장백산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어요. 북한 식당 갔어요. 북한 식당 갔는데 저 어떤 느낌이라 할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막 하는데 이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여성들이 다 이렇게 조선 옷을 한복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당에다가 이제 막 음식을 데려오는데 김치, 녹마국수도 있고 그 김치를 먹어보니까 북한 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김치를 담건데 왜냐면 북한 김치는 맛이 달라요. 쩡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배추는 약간 물배추예요. 근데 북한 배추는 조금 이렇게 예쁘진 않아도 배추가 정말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데 북한 음식 맛은 안 났어요. 그런데 그냥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북한에서 저희 살던 동네 옆에가 들쭉가공 공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들쭉술을 생산해요. 근데 그 들쭉술을 거기서 판매하는데 한 병에 400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북한에서 파는 100배 가격을 받더라고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같이 간 일행들이 그 들쭉술을 막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음식을 딱 치우고 공연을 하는데 그 꽃다발을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산처럼 묻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연을 하니까 그 꽃다발을 하나씩 그 가수분들한테 주는데 그 꽃다발 하나가 중국 돈 100위안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그 꽃다발을 100위안에 사가지고 그 북한 식당 종업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저만 북한 사람이고 같이 간 일행 30명인가 됐는데 다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인데 중국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 꽃을 다 사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꽃다발을 다 사가지고 100위안씩 주고 사서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북한 사람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 기준에 봤을 때는 그 여성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식당 총 책임자한테 들어가서 당자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화장실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꽃다발을 받은 걸 다 모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해가지고 또 2층에 또 올리는 거예요. 그 꽃다발을 뱅뱅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북한 여성분이 제 귀다 대고 물 좀 드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손을 잡아보자고 그랬어요. 제가 손 잡아봐도 되냐고 하니까 그분은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손을 주는 거예요. 야, 근데 그냥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하니까 얘네가 다 평양 아이들인데 차강도 만포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률적으로 평양에서만 뽑지 않고 전국에서 왔다 이런 걸 말해주기 위해서 고향을 속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24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식보다는 저는 사실 그 고향 말을 들으면서 되게 조금 뭉클했어요. 근데 음식은요, 아,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놓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냥 절반이 북한 맛이 나고 절반이 중국 맛이 났어요. 그 조미료를 다 중국 거 써가지고 되게 북한 음식 같진 않았어요. 북한이 생각나는 음식도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사과, 배 이런 것도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다 이렇게 접목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과도 막 이만하고. 근데 제가 한국 사과 큰 사과를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먹다 보면요. 처음에는 사과 향이 났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 맛도 없어요. 물만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사과는 화학비료 부족으로 인해서 비료를 거의 못 써요. 그리고 재래식처럼 키워요. 과학이 발전 못해서. 그러니까 사과가 진짜 이렇게 강구 사과라고 이렇게 작아요. 국강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 사과를 먹으면요 새콤한 맛의 그 사과 향기 그 향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전할수록 본연의 맛은 자꾸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종은 좋아져요. 개량이 돼서. 그런데 사과 그 본연의 맛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좀 모든 게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순수성을 좀 지키는 편이고 한국은 너무나 모든 게 발전해가지고 사과도 맛있는 사과도 있지만 이제 계속 품종을 개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사과 맛인가 배 맛인가 조금 착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향이 좀 없어요.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사과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사 먹거든요. 요즘엔 사과값도 올라고 이랬는데 엊그저께도 10,000원에 4알짜리 사과를 샀어요. 그래서 절반을 했는데 조금 맛은 있는데 그래도 고향에서 내가 먹어봤던 사과보다는 향이 못하다. 예,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군의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있으신가요? 북한 군인들은 굶진 않아요. 북한 주민들이 굶지.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군관들은 국가가 정한 배급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종에 따라 뭐 800g, 900g, 장교들은. 그리고 군인들은 650g인가 됐는데 2023년에 580g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양을. 그러니까 그만큼 식량이 부족하죠. 근데 그 양을 580g을 제대로 나가면 배고프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제대로 나가진 않는 거죠. 그러다가 대부분 북한 군인들은 잡곡을 먹어요. 옥수수 쌀. 근데 그 북한에서는 강냉이 쌀이라고 하는데 강냉이 밥을 먹으면요 요만큼 먹어도 든든해요.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흰쌀밥을 먹으면 금방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잡곡이 비싸잖아요. 북한은 잡곡이 싸요. 그리고 잎쌀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 부족을 겪으면 아예 밥을 주거나 안 주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 양이 준 거죠. 군대들은 밥을 세워서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밥가마나 전기밥가마에다가 밥을 해서 밥을 풀 때 그냥 박죽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접시 가지고 퍼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다 세워요. 누워있는 쌀을 다 세워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알루미늄 그릇에다 담거든요. 그래 그 쌀알을 세워서 담는다 그래요. 보는 사람이 많아 보이게. 그만큼 이제 북한 군도 식량 부족 때문에 많이 심각하죠. 그렇지만 굶지는 않는다. 양이 줄다 보니까 좀 배고프죠.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군의 도덕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김정은 정권이 올라서면서 조금 군인들에 대한 기강을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도둑놈이 많이 줄었지만 완전히 근절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요, 이제 보통 군인들 보면 우리는 저희 동창들도 10년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가 돼서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28살이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아무래도 가을이죠. 가을은요, 자기만 부지런하면 뭐 농장밭도 습격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인데 북한에는 독립부대라는 게 있어요. 대대나 연대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원료기지 같은 농사를 했어요. 돼지도 먹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독립부대에 배치가 되면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왜? 산간 오지로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요, 기존에는 국경경비대 군인이 되는 게 정말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막혀가지고 국경경비대도 이제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독립부대에 배치되는 걸 그렇게 원한대요. 차라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자기네가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먹을 것만큼 먹을 수 있고, 그 독립부대 군인들이 눈이 많이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 왜 좋아하냐? 그러면 이제 깊은 산골짜기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고 눈이 막혀갖고 대대나 연대하고 소식이 끊긴대요. 그러면 자기네한테 연락이 안 온대요. 그러면 그걸 제일 좋아한대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네가 농사 지은 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는 배불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속에 갇혀도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죠. 북한에는 수령, 군대, 백성이에요. 이렇게 순서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령이 다 통치를 하고, 그래도 군인들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아예 이제 쌀을 주진 않는데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애국미, 군량미를 인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내라고 강요해요. 군대한테 애국미를 내라고. 옛날에는요, 애국미를 무조건 잘랐어요. 배급을 줄 때는 10kg, 5kg. 근데 배급을 안 주니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라.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해라. 그래, 최근에도 북한에서 애국미를 바치라고 주민들한테 독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탈북할 때 핸드폰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북한에서 탈북할 때 핸드폰을 들고 왔다가 대부분 중국에서 바꿔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근데 가장 최근이라고 해도 2018, 2019년도거든요. 북한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과거에는 이제 막대기 폰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폴더 폰 같은 걸 할 때는 그게 전체적으로 다 부속이 다 중국 부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핸드폰 부속을 가져다가 껍데기만 북한 이름을 달아서,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중국에서 이런 칩만 갖다가 바꾸면 북한에 앉아서도 중국이랑 한국이랑 전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그걸 한때 다 또 회수했어요. 그래 지금에는 뭐 아리랑, 평양, 푸른 하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뭐 통계를 보니까 70%가 북한에서 핸드폰을 소유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대답인 것 같아요. 저희랑 이제 연계를 하는 북한 통신원이 얘기하는데 보면, 아유, 아직도 절반 이상의 핸드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북한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는 중국에 와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탈북한 탈북민들이 타치폰을 중국까지 갖고 왔다가 그게 이제 국제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버리고 중국 전화를 갖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봤고, 대부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USB를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그 USB에 어릴 때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의 장편 소설, 영화까지 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핸드폰에 안 갖고 왔냐 하니까, 그래도 USB가 내장량이 많아가지고 많이 갖고 온다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북한 핸드폰을 들고 들어온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국제전화를 못하게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폰을 가지고 중국까지 와서는 그 폰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12년에 왔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폴더폰을 하나 샀는데, 그 이제 태국으로 해가지고 진포를 오다가 그 진포를 떨궜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은 거의 들고 오질 않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핸드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이게 내 생계. 왜냐면 북한도 이제는 정보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공중전화에 매달려서 야 거기 돈대 얼마냐 환율 얼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야 항해도에서 쌀이 얼마란다 여기는 얼마란다 이렇게 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아무리 이제 교통수단이 열악해도 그래도 개인들이 차를 대절을 내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평양에서 사탁가루 같은 거는 평양에서 사서 지방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르기 장사, 달리기 장사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핸드폰이 있어서 임의 시간에 전화를 해서 야 요즘 여기 설탕값이 내렸다. 환율이 내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달리기 장사나 환율 장사 그러니까 북한에선 돈대꼬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핸드폰이 정보 전달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옛날 폴더폰을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안부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게 그 대학생들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북한에는요 인터넷이 안 돼도 북한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인트라넷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단체 문자나 과제들 그리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대학교 도서관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서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 경우에는 터치폰이 없이는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 그 스마트폰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또 약간 북한에서는 그 헛가다라고 하죠. 여기서는 되게 잘났다고 겉들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걸 과시용인 거죠. 나 스마트폰 있어. 나 터치폰 있어. 이렇게 멋으로 또 들고 다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멋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북한 여성들을 이렇게 찍은 거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이게 한국하고 똑같구나 하고 생각한 게 그 핸드폰 그 장식빈까지도 너무 이렇게 고민형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것도 그 핸드폰 자체가 이 사람의 인격을 올려주는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는 거예요. 2010년도만 해도 여성이 남성한테 예전에는 이제 옷을 주고 그러니까 레단 예물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시계, 일본 세이코 시계를 레단으로 주게 되면 야, 쟤 진짜 장가 기차게 잘 갔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타치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치폰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세계에서 나는 문명하게 살아가고 또 생업에 필요하고 대학생들은 공부에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제도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는 이래봐도 문명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은 뭐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거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나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죠. 한국은 뭐 그냥 스마트폰이면 애기들이 뭐 저녁에 부모들하고 연락하려고 서로가 소통을 하려고 이거 하지만 북한에서는 소통의 의미보다는 뭐 좀 생업이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고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북한 스마트폰을 제가 재작년에 생산한 걸 봤는데 어제 삼성폰인 줄 알았어요. 안에 그 내용들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길동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앱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뷰티 카메라도 있고 화장법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앱을 보니까 그 여성들이 사진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뽀샵을 해주고 그리고 화장을 이렇게 딱딱딱 해주고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폰을 갖고 다니면 삶의 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도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 엄마들은 집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아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주는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아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왜냐면 대학 같은 것도 그 인트라넷을 통해 가지고 과제 같은 것도 이제 다 이제 단체 문자를 주거든요. 근데 내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내 과제가 뭐고 그런 도서관을 어디서 서치를 해봐야 될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부모들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돈을 내서라도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휴대폰 사용 시 도청 문제는 없나요? 북한에서 다 도청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데에 의하면 그 평양, 국경 지역에서 평양으로 가는 전화는 평양도 이제 전화번호가 0이잖아요. 서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전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경 지역이나 밀수나 탈북을 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의 전화만 도청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전 국민을 도청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시스템이 복잡하고 발전해야 돼요. 근데 북한이 그 정도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북한에는 요시찰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다 이제 보위원들을 통해서 스파이를 통해서 다 검증된 이렇게 위험 대상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거는 도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이제 평양에 적을 둔 분들이 집에 전화번호를 알아도 전화를 못하는 이유가 꼭 뭐 국경에 있는 브로커를 시키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02로 들어가는 전화는 지방에서 더군다나 국경에서 02에 들어가는 전화는 전부 다 도청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뉴스를 보니까 길거리에서 노동자 규찰 대가 핸드폰을 빼들어 가지고 이제 오빠라는 말만 나와도 단속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때도 그냥 친오빠만 오빠라고 했는데 그 후에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네 오빠도 오빠라고 부르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야, 이게 오빠라는 것까지 단속을 할 정도인가?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어떻게 보면 남한식 오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애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게 남한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탈북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고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냥 중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다 위험했는데 저는 일단 딱 넘어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브로커가 저를 안아가지고 중국 땅에다 놓고 오토바이 가지러 갔는데 그때 이제 중국 변방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을 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위 옆에 붙어 앉아서 패딩을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지불로 보게 되면 후레쉬를 보게 되면 그냥 바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브로커가 오토바이를 갖고 오는 시간이 기껏해야 15분, 20분밖에 안 걸렸었는데 와, 저는 그게 한 10시간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 국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라오스까지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강초선가? 거기를 꼭 거쳐야 되는데 와,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 남성들이 그 까만 군화 반짝반짝 하는 걸 신으면 그걸 보면 그때가 13년 전이 생각이 나는데 무조건 거기는 국경이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무조건 들어가는 버스를 연길로 들어가는 버스를 다 세우고 올라와요. 버스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증명서를 신분증을 검열하는데 제가 그때 이체도 안 지는 게 이게 팔 안에다가 마분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부수한 것처럼 붕대를 감았어요. 그리고 안경을 끼고 머리프로 헤치고 브로커가 나보고 이렇게 자는 체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잤는데 눈은 이렇게 보는데 그 구두발이 내 앞에까지 척척척척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브로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국말로. 그러니까 이제 다쳐서 연길에 있는 병원을 간다고 얘기하니까 한참 다리를 가지고 머뭇머뭇하더니 돌아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팔을 키부스를 이렇게 한 채 그 발만 봤거든요. 저 발이 언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갈까? 저는 그게 제일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넘어온 이후로는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셨나요? 넘어와서도 여러 번 탈북 과정을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브로커들이 보통 한두 명을 넘기는 게 아니라 탈북민이 한 20, 30명이나 10명 이상이 됐을 때 어떤 숙소에 모였다가 한 번에 이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행이 많고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누가 중국 사람들이 야, 저 아파트 저 몇 층 몇 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상하다. 그래 경찰에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숙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항상 가방을 메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무사히 오긴 왔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제 다시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탈북을 하겠냐고 안 하겠다고. 저는 그냥 거기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시간 몇 마디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전 비행기 탔을 때도 불안했어요. 또 북한으로 갈까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괴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때 너무 마음을 조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 국리를 하겠다. 근데 성공을 했으니까 너무 잘했다 하는데 그 가정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북할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들을 좀 밝은 곳에서 키우고 싶었고, 북한엔 전기가 안 오고, 그냥 새까만 데서 아이가 빈집에서 맨날 혼자 집을 지켰고, 그리고 한편은 제가 그때 30대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는 경력 단절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방송을 하고 아나운서처럼 살다가 시집을 와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드라마 속에 보니까 제 나이 또래 여성들이 막 명찰을 앞에 하고 컴퓨터 하고 저 그걸 딱 봤는데 야,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뭐 감자배낭 메고 뛰는 일 말고요. 저도 컴퓨터도 하고 싶고 안경도 끼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직 나는 30대니까 괜찮아. 아직 살 날이 많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기서 밀수를 하다 보니까 밥은 먹고 살았어요. 아들을 좀 밝은 곳에서 키우고 싶고 또 여기 와서 나도 여자로 좀 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중복이 돼서 탈북을 결심했어요. 탈북자들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많다고 하는데 탈북자들이 북에 있는 가족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떤가요? 지금은 좀 많이 좀 괜찮아졌는데 정착 초기는요 설날하고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공원에 가도 가족끼리 있는 사람들만 보면 그걸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한국 친구들도 있잖아요. 막 형제들이 막 뭐 돈 때문에 싸우고 아우 막 진짜 막 뭐 가서 제사상 차리는 것도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나도 좀 돈을 꿔달라고 한바탕 싸울 동생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 가족이라는 집단에서 동떨어서 돌멩이처럼 혼자의 한국이라는 땅에 떨어지니까 와, 진짜 거기서 살았던 38년이라는 시간, 가족들하고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럽죠. 부럽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생각을 바꾸게 한 게 아들이 이제는 20대가 넘었으니까 아들한테 항상 주입을 주는 거죠. 또 새로운 가족을 여기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빨리 안착이 돼서 빨리 결혼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덤덤해질 뿐이지 그 가족에 대한 빈자리, 그 아픔 이런 것들은 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기처럼 그렇게 막 엉엉 울진 않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고 또 남한 사이에 물들어가면서 그래 가족이 많아서 가족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유 그러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자기 위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늘 그립죠. 그래서 그냥 막 TV에 나오면 막 민족 대이동이어가지고 막 차가 정차된다. 그래 막 사람들이 막 짜증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나도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항상 5명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 빈자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저 뒷좌석에 사람이 앉는 날이 있을까? 우리 가족이 저 뒷좌석에 앉는 날이 있을까? 예, 항상 그런 좀 불쌍한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늘 그립죠, 뭐.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대한민국에 와서 올해로 13년 차 살고 있고요. 지금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이제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KBS 라디오를 이제 한 13년 동안 북한 소식을 알려주는 이제 진행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먹여주는 TV에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여기 또 먹여주는 우리 채널이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좋은 반응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와보게 되면 여기 관계자분들이 좀 이제 실속 있고 알속 있는 소식들을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중요한 소식들을 이 또 먹여주는 채널을 통해서 좀 많이 들을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세요.